네, 11월 3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39% 올랐고 S&P 500은 0.37%, 나스닥은 0.34% 올랐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하락이, 경기 소비재 sek터는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재와 부동산, 테크놀로지,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내에서는 화이자와 맥케슨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주가가 각각 4%, 5% 올랐습니다. 듀폰과 에스티로더, 언더아머 등도 호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올랐는데 언더아머 주가는 16.5%나 급등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83%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보도입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는 1.3% 내린 배럴당 82.9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47%로 이틀째 내렸고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174.4원입니다. 중국 리포트고요.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지금 중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고용시장 관련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 실무지표가 점차 둔화세를 보이는 반면 고용시장 상황은 오히려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중국 도시조사 실업률은 4.9%로 하락했는데 이는 4개월 연속 2019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이 경제 상황보다 양호한 것은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플랫폼 경제 성장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의 기업 지원은 고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정부의 부양은 여타 나라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미국, 한국 등 대부분 나라는 가게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중국 정부는 가게 대신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연초 이후 중앙정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가문 없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금융 지원, 사회보험료 인하, 실업보험 환급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보존과 기본 민생 보장에 힘을 썼습니다. 높은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공재정 예산 중에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이 5.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플랫폼 경제 성장이 취업 시장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현재 중국 신경제 플랫폼은 약 3,800만 명의 공유경제 차량 운전기사, 1,000만 명의 택배기사, 700만 명의 음식 배달원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아웃소싱을 통해 유발된 고용도 17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 고용시장은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의 산발적인 확산에 이 음식점 등 오프라인 서비스업과 이 섬유의복, 신발 등 소비품 제조업의 취업 압력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이 영세기업 등은 여전히 사업 경영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교육과 부동산 산업 규제 등도 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소형 기업 등 시장 주체를 보장하는 것은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재정 수입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재정 지출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향후 이 재정 자금은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과 취업 분야,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에 대한 지출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쪽 관련해서는 혹시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고용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 크레딧 관련 얘기는 뒤에서 이 크레딧 주보에서 아마도 언급했을 텐데 이 부동산 헝다 이슈는 일단은 이 두 번의 이자 지급 일에서 이자를 지급했고 또한 이 회장한테는 자기 사유 재산 내놔서도 이런 부채를 좀 상환해라 중국 정부의 방침도 있었습니다. 이 헝다에 대한 보다는 기본적인 이 부동산 이 기업에 대한 경고 신호를 이미 보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 헝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부동산 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는 이제 회복하려면 완화 정책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선별적인 이 도시의 완화는 한 내년 초반부터 개별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다로 인해서 부동산 고용 시장에 영향이 오기보다는 부동산 전체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채권 전략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올해 수출 호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10년에 이어서 올해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단가와 물량 효과로 분개를 해보면 과거에는 물량, 단가 효과가 모두 작용한 반면에 올해는 물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사실상 단가 상승이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출 단가 상승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전체 수출 단가와 가장 유사한 궤적을 보이는 품목은 화학 제품인데요. 이때 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는 국제 유가의 월 평균 가격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당사의 하우스뷰상 국제 유가는 4분기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며 내년 2분기에는 YOY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반전할 전망입니다. 결국 국제 유가발 단가 상승이 일단락되면서 수출 증가 모멘텀도 피크아웃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출의 레벨 자체는 나쁘지 않겠지만 장기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가율은 하락 추세가 앞으로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최근 경제 펀더멘털과 국고채 시장의 괴리가 좀 커졌지만 어제 기재부의 긴급 바이백 발표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 노이즈가 완화되면 장기금리는 결국 펀더멘털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KP 영구채 리포트입니다.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KP 그리고 중국 크레딧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크레딧 시장은 중국 크레딧, 특히 중국 하이힐드 크레딧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특이 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약 440bp 가량까지 확대되면서 큰 폭 약세를 보인 반면에 투자 등급 크레딧 스프레드는 5bp 확대되는 것에 그쳤고요. 아직까지 홍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크레딧 이슈는 투기 등급에만 좀 국한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글로벌 무이용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발 크레딧 이벤트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해외 기관 채권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국내에 있는 해외 채권 투자 기관들은 익숙한 KP물 그리고 단기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KP 영구채 코코본드가 그나마 양호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투자 대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을 가정했을 때 현재 유사한 시장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시중은행 영구채, 일반 채권, 그리고 캐피탈사 채권의 1년 보유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낮고 캐리가 높은 영구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구채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다면 콜옵션 미행사 가능성인데 국내에서 코코본드를 발행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 매우 높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한미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환해치 프리미엄도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KP 영구채 매수 계속해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다그룹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홍다그룹의 직접 고용 인원은 한 12만 명 정도 되고요. 특히 현재로서는 지금 프로젝트 다시 개시되고 있다는 소식 들리고 있고 이자 지급 2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자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좀 지켜보면은 홍다그룹의 파산보다는 현재로서는 뭐 프로젝트를 넘기는 등의 소프트 랜딩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서 홍다그룹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콜옵션 미행사 사례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주요 KP 채권들 만기 보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코코본드 발행이 2010년대 들어서 좀 많이 나왔고요. 이 코코본드에 대한 콜옵션 미상한 사례는 없었고 한 사례가 있다면 2009년, 2008년에 우리은행이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조금 권고가 들어오면서 1년 후에 콜옵션을 다시 행사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코본드 금리를 보자면 이게 콜 행사를 가정할 경우에는 시중은행들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한 2%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은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 3%까지 나오고 있고
뭐 흥국생명 같은 채권 같은 경우는 3.5%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성과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금융지주하고 카카오뱅크 발표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기 순이익이 나왔고 520억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25% 감소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28% 증가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이제 추정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컨센서스하고 비교는 이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분기 일회성이 이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한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이자익은 1,626억, 이제 전년 동기도 50.7% 증가했고요.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2023년까지 중저 신용자 대상으로 한 대출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카카오뱅크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중저 신용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3분기 말에는 13.4%까지 증가했고 연말까지 이제 20%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중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NIM도 많이 오르는데 그와 동시에 크레딧 코스트도 많이 증가해서 영업이익단의 이제 기여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수료나 이제 플랫폼 관련된 이익도 이제 성장세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수료 수익은 438억, 이제 플랫폼 관련 수익은 290억 기록을 했고요. 증가세는 높지만 아직 이제 숫자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정체성이 이제 금융 플랫폼 쪽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 수익이 이제 높은 성장률을 이제 기록한 점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10대들 이제 14세에서 18세 이제 대상으로 한 이제 미니 은행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지금 100만 명을 이제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상 인구의 이제 43%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확인할 점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3분기 이제 중금리 늘리면서 크레딧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중저 신용자 대출 심사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탁월성이 입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면 2023년까지는 크레딧 코스트가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ROE 개선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 내년 정도에는 적어도 CSS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이제 성과가 나오는지 입증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도 좀 이제 MAU가 성장세가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2분기 1,037만 명에서 3분기엔 1,085만 명으로 이제 48만 명 정도 이제 증가했는데요. 이제 경쟁 앱이라고 할 수 있는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1,061만 명에서 3분기엔 1,209만 명으로 148만 명 증가했습니다. 좀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4분기에는 토스 뱅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따라서 좀 플랫폼 역량을 좀 입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은 30.5조 원이고요.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봤을 때 MAU를 나눠서 MAU 1인당 가치는 지금 한 287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스퀘어나 로빈후드, 뭐 페이팔, 동방제부들의 이제 평균치에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어서 예전에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비싸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어도 플랫폼 관점에서는 뭐 싼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비싼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이제 크레딧 평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플랫폼으로서 역량을 한 번 더 입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페이하고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약간 조금 이제 정도 이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지배순이익은 7,529억입니다.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제 지분법 이익이 5,500억 세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도 양호한 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IB 부문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PF나 ECM 쪽 이제 양호했고요. 그의 기타 계열사들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본 게 맞지만 그걸 감안을 해도 연간 지배순이익은 1.6에서 1.7조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제 전망은 이제 1조 6,500억 보고 있습니다. DPS는 이제 4,500원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이제 5.2%고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배당 성향이 조금 더 상향될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이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약세 나오고 또 거래대금도 줄어들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주가는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이제 뭐 일회성 이익이 있었으니까 내년 이익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도 4.7배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원래 배당주가 아닌데 주가가 약세 보이고 실적은 좋으면서 오히려 배당 매력도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진 배당 매력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카카오뱅크 관련된 건데 뭐 이제 카카오페이도 이제 상장이 되겠지만 이제 토스뱅크까지 상장이 된다면 이렇게 특히나 뭐 카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주가의 영향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토스뱅크나 뭐 아니면 이제 모 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좀 이제 경쟁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거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카카오뱅크가 결국엔 또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들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플랫폼의 이제 성과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당연히 뭐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는 불가피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30조 5천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가총액에서는 이게 접근 가능한 정도의 시가총액인 건지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관망 쪽에 전 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교 대상 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MAU 이제 증가세가 조금 이제 둔화가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신용 평가 모델의 유효성도 좀 입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 뭐 예전에 비하면 충분히 가격이 낮아진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를 체크할 거는 좀 체크하고 이제 들어간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삼성 SDI 발표하겠습니다. 주민호 연구원입니다. 네, SDI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30만 원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 발표한 실적은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4% 하회한 숫자였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7% 상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모두 다 아시는 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로 중대형 전지 부문은 조금 부진했지만 이 부진을 소형 전지와 전자재료의 실적 호조로 메꿨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4,200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컨센서스를 한 8%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게 이 반도체 수급 이슈가 해결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신규 각형 배터리 젠5라고 하는 신규 제품의 출시로 인해서 Q는 부진하지만 이제 ASP가 올라서 그러니까 결국에 믹스가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믹스 개선에 따른 실적 호조가 4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이슈는 여전히 지속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전지랑 각형 전지에서 이제 신규 고객이 볼보, 아우디 이렇게 각각 추가가 되면서 실적 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주가는 결국에 이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조정 혹은 하향 조정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반영된 거 말고 여기서 컨센서스가 추가로 더 상향되냐 아니면 하향 조정되냐 요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건데 실제로 올해 삼성 SDI가 영업이익 추정치 변동폭을 보면 플러스 5%에 그쳤고 내년도 추정치 같은 경우도 플러스 8%에 그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기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DI도 이런 그 의미 있는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되려면 결국에 신규 공급 계약을 따내서 이제 증설을 해야 이런 이제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저는 삼성 SDI가 딸 수 있는 유력한 두 가지의 계약을 첫 번째는 이제 폭스바겐의 MP 플랫폼 하나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BMW의 젠6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국내 3사 중에서는 SDI가 좀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두 계약을 따게 된다면 의미 있는 추정치 상향 조정과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문 좀 드릴게요. 그 2차 전지 좀 약간 전반적인 질문인데 사실 뭐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일단 시장의 주도주로 2차 전지 주들이 움직이다가 뭐
그것도 공교롭게도 이제 테슬라 LFP 관련된 뭐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씩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저는 LFP 이슈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LFP에 대한 마켓 쉐어는 제가 올해 10월달 판매 누적으로 카운팅을 해보니까 글로벌 차량 판매 기준으로 한 20%대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비중이 한 50% 가깝게는 이제 올라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의 그 영역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점유율보다도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판매량이겠죠. 절대적인 판매량. 어차피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보다는 그 파이에 좀 더 집중해보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정치의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에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제 올해 있었던 증설분에 대한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이제 턱끝까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 단계지, 내년에도 이제 신규 이게 OEM들의 신규 발주,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신규 수주인 거죠. 이 신규 수주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어닝 조정, 상향 조정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공급 계약건들에 따라서 올해와 같이 또 그 주가 상승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